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금요일 팬앤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한창 진행 중이죠. 저희가 이 국정감사에서 수고하고 계신 의원님들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지 그 얘기들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국정감사에서 이 발언 한번 잘못해서 아주 큰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의원이 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 아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폄하를 했다가 국민들에게 아주 호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나오고 있는 게 이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인데요. 이 국민청원 게시판이죠. 이 강서구 PC방 사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이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21살의 청년이 이 손님에게 정말 흉기로 찔려서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억울한 그 죽음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청원이 올라왔고 현재 이 청와대 게시판에서는 가장 많은 무려 51만 건의 그 청원 찬성의 그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단순히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뇨. 국민들의 이런 어떤 관심을 호기심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잘못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51만 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뭐 70만 건이 동의했던, 반대했던 그 예멘 난민 사태,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싹 다 무시하고 모두 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줘서 지금 제주도에서 나와서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려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팬앤뉴스 시작하기 전에 할 일 알고 계시죠? 엄지척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팬앤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남북 경협과 관련해 대북 제재를 한 건만 어겨도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서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종전선언 후에는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주장할 것이라는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에 종전선언은 유엔군 사령부 해체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BS 교육방송에서 이른바 군사 독재 시절에 있었던 땡문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고 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EBS가 교육 관련 뉴스를 제외한 보도를 금지한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고용세습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태호 사장이 현 채용 방식으로는 친인척을 걸러낼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제로를 기치로 대규모 정규직 전환 작업을 벌이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정규직 전환 혜택을 노리고 친인척들을 고용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팬앤 대담에서는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과 함께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진단해봅니다. 교황이 방북을 수락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실제로 실행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관련 변수들을 분석해봅니다. 달러당 실위안 저지선이 뚫리면 신흥국에 패닉이 올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속 중국 위안화가 불러올 수 있는 위기를 취재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이 남북 경협에 대해서 아주 강한 경고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 단 한 건이라도 위반 사항이 나오게 된다면 전체 남북 경협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보낸 건데요. 이 밖에도 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남북 군사 합의 이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양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남북 군사 합의와 대북 경제 협력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북 정책을 두고 한미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18일 남북이 군사 합의서에서 군사분계선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 공군은 지금까지 매년 6월 정기적으로 전방에서 근접 항공 지원 훈련과 대화력전 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근접 항공 지원 훈련, 즉 카스 훈련은 유사시 우리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전차와 장갑차 등 북한 기갑부대를 전투기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대화력전, 즉 ATK 훈련은 방사포 등 북한 장사정포를 정밀 폭격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비행금지 구역이 시행에 들어가면 전투기 등 군용기의 경우 서부 지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0km까지, 동부 지역은 40km까지 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카스의 경우 훈련구역이 비행금지 구역과 거의 겹치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와 같은 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ATK 훈련도 전방 지역에서 훈련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우리 군 당국에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찰기 활동에 제한이 생기며 공습훈련 제한으로 인해 유사시 북한 기갑전력 기습과 장사정포 대응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군은 카스 훈련구역을 비행금지구역 이남으로 조정하려고 하지만 주한미군은 이에 합의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전방 공습훈련 약화는 적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좌절시키는 전략적 우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 대북 경협 사업 목록과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고 해당 사업들이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음을 한국이 직접 보증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보증한 사업에서 추후 제재 위반 문제가 한 건이라도 드러날 경우 모든 남북 경협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만일 한국 측에서 제재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추진한 사업에서 실제로 제재 위반 사례가 나올 경우 남북 경협 전반에 대해 반대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18일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관해 서로 다른 목표를 세웠으며 이로 인해 북핵 해체에 관한 협력이 힘들어짐에 따라 한미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문재인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북한과의 평화지만 미국의 우선순위는 북핵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것이라며 한미 간 불협화음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막후에서 더 큰 불일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네뉴스입니다. 저희 페네뉴스에서는 벌써 여러 차례 이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이 말하는 것처럼 가볍지 않다. 이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군 사령부 해체나 또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한반도 우리나라에 아주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그렇지 않다. 이 종전선언은 유엔군 사령부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기에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를 요구하면서 결국에는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요구하면서 이 종전선언이 결국에는 유엔군 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때마침 오늘 밤이 시위가 아주 거세게 일어났더군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존 볼튼 미국 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인형과 사진을 불태우는 화형식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양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유엔 군사령부의 해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종전선언이 결국 유엔사 해체와 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유엔 총회 제6위원회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괴물에 비유하면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유엔사는 괴물과 같은 조직으로 유엔이라는 이름을 잘못 사용해 유엔 헌장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유엔사는 긴장 완화와 평화를 향한 한반도 상황 전개에 근거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북한이 핵과 로켓 발사 실험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리용호 외무상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지휘만 따르는 유엔군 사령부가 판문점 선언의 이행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종전선언은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종전선언이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휘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김정은도 종전선언을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과 북측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이 같은 입장을 직접 밝힌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 김인철 서기관과 리용호 외무상의 공개 발언 등으로 볼 때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은 여전하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유엔사의 존립 근거가 약해지고 결국 국내의 반미 세력과 연계해 북한의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오후 한 반미 단체는 주한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튼 보좌관의 인형과 사진을 화형과 교수형에 처하는 반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도 종전선언을 빌미로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네뉴스입니다. 여러분 EBS 교육방송에서 하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신지요? 교육방송에서 뉴스도 하나 이러실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2008년부터 이 교육방송 EBS에서는요. 교육과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는 뉴스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EBS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이게 일반 뉴스하고 차이가 없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이 매우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자유한국당 정영기 의원은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이 땡문 뉴스가 이제 EBS까지 오염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성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공영방송 EBS가 교육 분야의 정치 뉴스를 다수 보도해 방통위 제어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교육방송이란 특성에도 불구하고 EBS 뉴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 키워드 빈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윤기 의원이 EBS 뉴스 보도에서 키워드를 추출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관련 키워드가 교사, 학생, 청소년보다 높은 58회의 빈도수로 상위 5위에 기록된 것으로 19일 확인됐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에도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메인 뉴스의 보도 제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EBS 뉴스 718건 보도에서 1846개 키워드를 추출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박근혜 정부 당시 똑같은 집권 초기 13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 키워드가 15번 쓰인 것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땡문 뉴스 키워드가 4배나 많아진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정 의원은 EBS가 교육 분야에 한정한 뉴스를 전제로 2008년부터 EBS 뉴스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여론조사, 대통령 순방, 개헌 등 교육 분야 외 정치 뉴스를 다수 보도함으로써 교육 관련 뉴스를 제외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방통위 제어가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용기 의원은 교육방송으로 어린이, 학생, 만학도 등 폭넓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EBS가 정치화되고 있는 것은 위험한 문제라며 EBS는 개국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교육방송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네뉴스입니다. EBS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이라니요. 이 교육과 관련된 소식만 전하기로 하고 나서 그래서 뉴스를 허가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참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들, 이 MBC, KBS, EBS, 그리고 최근에는 YTN과 TBS까지 이 뉴스들이 참 지나치게 정치 편향적인 그런 성격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외면받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네요. 노동조합원들의 이 친인척을 채용했다. 이른바 이 고용 세습을 했다 하는 논란이 휩싸여 있는 서울교통공사. 교통공사의 이 김태호 사장이 오늘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친인척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많은 직원 가운데 친인척이 들어올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을 수 있을까요? 추천을 많이 해서? 그렇다면은 노조에서는 왜 그걸 갖다가 그렇게 조사하는 거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겁니까? 관련 내용 한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동조합원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에 휩싸인 서울교통공사의 김태호 사장이 현행 블라인드 채용 방식의 이유로 현재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 직원 1285명 중 최소 108명이 기존 정규직 친인척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김태호 사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채용 과정과 내부 사정 파악 과정에서 친인척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없다. 지금 채용 과정에서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가족관계라는 걸 알 수가 없다. 조사를 강제할 수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자 중 실제로 친인척 비율이 더욱 높을 것이라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전 직원 조사를 마쳤다고 자신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고용세습 논란이 인 뒤로 공사 측은 총 17,048명의 직원 중 99.8%를 조사했으며 11.2%에 해당하는 1,912명이 친인척 관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응답률이 11.2%라는 공사 직원의 답변 녹취록이 있고 노조에서 응답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어떻게 99.8%일 수가 있느냐며 전수조사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 사장은 총 139개 부서를 조사해 137개 부서 회신을 받았다. 문서 또는 메일로 각 부서별로 친인척과 관련된 사람의 명단을 다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 대표는 아까는 조사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김 사장은 응답률 99.8%가 맞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국감 당일 오후에는 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청 측이 출입문 셔터를 내려버리고 제1야당 원내지도부의 진입을 막는 불청객 대우로 소란이 있었지만 한국당은 시청에서 국감 중이던 행안위원들도 합류한 가운데 청년 일자리를 도둑질한 서울시 고용세습 엄중 수사를 촉구한다는 규탄 시위를 관철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이 고용세습 비리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추진해보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여 압박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이 일자리 적폐연대를 반드시 끊어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또 다른 야당이죠. 민주평화당까지 함께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3당이 함께한 국정조사 반드시 제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이 바로 인천공항공사였죠.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 모인 많은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많은 인원들이 한 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 안에 좀 빈틈이 있었나 봅니다. 이 관련 채용 비리 의혹이 계속 터져나온 건데요. 비정규직 입사자, 이 특수관계를 통해서 비정규직으로 미리 입사해서 정규직 전환을 노린 경우가 무려 14건이나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조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염두에 둔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신들의 친인척 입사를 부당하게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이 입수해 오늘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관련 협력업체 채용비리 정황 포착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감사관실에 접수된 90여 건의 제보만 확인했는데도 공항공사 협력업체 6곳에서 특수관계를 통한 비정규직 입사자가 1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건의 채용비리 정황들은 지난해 5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업체 직원 등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채용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 측은 2020년까지 2,940명의 보안, 소방, 야생동물 퇴치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공사 소속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비정규직 7천여 명은 2개에서 3개의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안업체 A사의 공항 업무 책임자 K씨는 공사가 협력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해 8월 조카 4명을 동시에 업체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현재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 K씨의 조카 4명은 향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완수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에 이어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에서도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즉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천공항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지난해 정규직 전환 발표 후 신규 채용된 14건의 신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건은 지난 1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며 나머지 제보건은 협력사 채용 기준과 절차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오늘 펜앤대담에서는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한선교 의원은요,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내용들을 지금 쭉 말씀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한선교 의원을 저희 정기재 주표께서 만났습니다.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그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전혀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른바 그들만의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수사를 벌이고 그리고 그들만의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진짜 블랙리스트가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그 쪽이 이 문화 교육 이쪽이지 싶습니다. 한국당의 한선교 의원을 오늘 모셨습니다. 근데 우리 한 의원께서는 뭐 의원으로서도 중진이실 뿐만 아니라 요즘 이 사실은 좌우 이념 전쟁이나 이념 대립이나 국내 정치적 갈등의 가장 핫한 분야가 이 문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분야에서 아마 요즘 정말 그 악전고투하면서 단기 필마로 열심히 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그 얘기 좀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늘 이렇게 아주- 신뢰해 주시고 아주 뭐 열심히 뛰고는 계십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뭐 나름 열심히는 뛰고 있지만 참 알려지질 않아 갖고 말이죠. 더 예. 신겨운데 저 매일 뭐 6시쯤 되면 이제 펜앤뉴스 뭐 예. 이 방송도 펜앤마이크 주로 보는데 주필님을 비롯해서 여러 여기 저 우리 저 기자분들 뭐 괜찮습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 예, 괜찮습니다. 어려운 것은 요즘에 그 언론 환경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언론 환경이 너무 어려워져 있어서 언론들이 아주 기사를 악의적으로 셀렉션해서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버리죠. 네. 중요한 뉴스들은 뭐 다 네, 불리한 뉴스는 다 생략해버리고 계속해서 지금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문제로 싸우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지금 재판도 상당히 진행 중이어서 뭐 전직 장관분들이 2년씩 막 실형을 받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문화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문화부에서는 이미 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미 그 공무원들을 뭐 인사 조치하고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예. 한 9개월 동안 뭐 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것을 예. 소위 좌파 인사들로 만들어 갖고 그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도종환 위원장이고 공동대표 위원장이 신학철 씨인가 화가가 있습니다. 그 민중화가라고 맨날 그렇죠. 그 이상한 그림 그리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자군요. 그분들 그런 성향의 분들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약 300페이지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예. 거기에 그들 스스로 발등을 찍는 그런 내용이 있어갖고 그렇군요. 예. 지금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있고 그렇죠. 재판 진행 중인 문제를 문화부에서 다시 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네. 했는데 그 보고서는 나왔군요. 보고서 나왔죠. 그 보고서에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재임 기간이 2013년 3월부터 그 다음에 8월까지입니다. 예. 이 조사위원회에서 1년 4개월이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조사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가 시작된 것은 2013년 뭐 9월부터다. 뭐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 시기가 유진영 장관 그렇군요. 재임 시절이고 예. 제가 함께 그 증인 요청한 조현재 차관도 예, 그 시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 진상조사위원회의 첫 번째 불공정 사례는 무엇인가 하면 이 주역들을 한 번도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수사 의뢰는 그건 왜 물론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잣대고 모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체부 관계자나 증인들에 의한
그것을 종합하건대 한 3군데인가 4군데에 아주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진영 장관이 지시라고. 블랙리스트를 지시했다. TF팀도 만들라고 지시했다.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보고서까지 올렸다는 것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실 따지자면 김종덕, 조윤선 장관은 계속 사업이라는 어폐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한 사람이고 어허. 그 창조자는 유진용이죠. 아니, 블랙리스트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유진용은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대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법적인 잣대를 자기들이 만들어갖고 예. 때로는 덮어 씌우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뭐 온갖 행위를 다 하고 있는데 뭐 실정법이라고 따지면 예. 블랙리스트가 그래서 존재했고 불이익을 줬던 데가 있고 또 뭐 지원을 더했던 데가 있다면 예. 그것은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그래서 김종덕, 조윤선 장관이 징역 2년을 살았다면 유진영은 4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이나 수사 의뢰를.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7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요청을 예. 했는데 사실은 그 7명은 그냥 시키니까 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공무원들. 공무원들이라는 예. 것이 그렇죠. 예. 예. 정말 제가 작년, 재작년 국정감사 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했던 것은 왜 당신들의 동료, 선 예. 후배에 대해서 죄를 지우게 하는가. 예. 그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가. 차라리 책임을 물으려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라. 예. 뭐 이런 아니, 얘기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뭐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럼요. 모든 책임을 예. 지고 있는데. 아니, 김기춘 실장도 그렇고 조윤선 장관도 그렇고 또 김종덕 장관도 그렇고. 근데 그 외에 지금 7명은 뭐 국장들입니까? 국장급이죠. 대부분 예. 이제 고위 공무원들인데 예. 사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일을 했는데 예. 어떤 사람들은 보직 해임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좌천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수사 의뢰를 하고 네. 바로 뭐 적폐에 대한 그들의 그 주장은 뭐냐면 불공정의 공정. 예. 이전까지 있었던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모든 문화 정책들이 불공정했다. 예. 어디는 지원해서 배제하고 어디는 더 지원을 해줬다. 예. 이건데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예. 그들 조사 자체가 불공정했다는 것이죠.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진상조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 특검이라든지 예. 국회 청문회라든지 예. 국정조사라든지 예. 이런 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다시 끄집어내 갖고 그 안에서 예. 말하자면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인민위원회죠. 그들이 뭐 법조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니 근데 그 국가는 감사가 있고 각 부처에 예. 감사원이 있고 말하자면 고발하는 사정기관들이 있고 이제 거기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행정부처 내에 그런 특별기구는 의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편법을 어떻게든 나중에라도 모면하려고 도종환 장관이 자임해서 예. 공동위원장으로 뛰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공동위원장으로 들어갔으니 이건 네. 특별한 기구가 아니고 이 안에서 있을 수 있는 합법적인 기구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정권이 끝난다면 그것도 불법기구로서 그들이 불법기구죠. 자행했던 예. 그 인민재판의 결과는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법적 책임을 지거나 요구하게 되는 어떤 사실에 대한 진상조사를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고 단순히 장관으로부터 무슨 위촉장 하나 받은 민간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음대로 재단하고 예. 근데 우리가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김대중 노무현 때도 쭉 있어 왔던 것들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때는 지원 명단이었죠. 예,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범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한하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정원 그리고 문체부 처음부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군요. 정했죠. 그러면 제가 이제 도종환 장관한테 왜 공동위원장인데 이 조사 기관을 왜 한정을 하는가? 그러면 예. 김대중 노무현 때는 이러한 당신들이 얘기하는 무슨 블랙리스트나 이런 뭐 편법 지원이 없었는가 예. 했더니 도종환 장관 그 양반의 대답은 저는 모릅니다. 그 시절을 모릅니다. 그럼 모르면 조사를 해야 될 거죠. 그렇죠. 그거 하려고 하는 거. 그럼 나머지 뭐 유진용, 김종덕은 알았나 자기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참 지금 이 시대를 걱정하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만은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이야말로 아까 주필님 말씀하신 그 인민재판과도 같은 예. 정말 그들이 어떤 사법권도 없고
예. 법적인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예. 이렇게 인민재판식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그 유진룡이라는 장관이 사실 그 우리 국정조사 증인 신청을 했죠. 예, 그런데 왜 했는데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행정실에서 위원회 행정실에서 등기 우편도 보내고 전화를 해도 뭐 해외 로밍 중이라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그러면 요즘은 이제 카톡으로 또 연락을 한답니다. 근데 카톡이라는 건 상대가 수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표시가 납니다. 예. 수신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시점이 확인 전인지 후인지는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자기가 떳떳하다면 항상 자기는 피해자였다면 네. 정말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 그런 강압적인 조치가 있어서 자기가 장관에서 물러났다면 나와서 명명백백히 밝혀야죠. 그 공무원들 사이에서 살고 죽고 뭐 치열한 난장판이 벌어졌었군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문체부라는 데가 문화예술 체육 네. 정말 어느 부서보다도 더 역동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여야 될 네. 특히 또 국내에서 말이죠. 그런 데인데 서로의 갈등 반목 이제는 저들이 내 편가리가 적이고 되고 또 유진영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들 또 김정덕 조윤선 시절에 내침을 당한 사람들 이쪽으로 줄 서면 살고 그렇죠. 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일 안 하죠. 아니 그래 되면 지금 이 정부야말로 도종환 문화부야말로 네. 지금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블랙리스트 시행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만든 거죠. 그들이 만든 거죠. 네이밍도 하고. 이 블랙리스트 문제는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아주 아픈 문제 중에 하나이고 이 보수와 진보 또는 이념의 좌우 또 여러 가지 뭐 종북적 그런 여러 가지 그 칼라를 가진 좌익 진영의 특히나 문학에는 너무나 경도되어 있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 한 의원께서 이제 그 블랙리스트 문제를 들고 고군분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언론들이 좀 관심을 덜 가지더라도 네. 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합니다. 예, 네. 꼭 해서 기록이 남고 네. 또 그 사실 기록의 바탕 위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저는 뭐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한성규 의원이 오늘도 이 국정감사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그 생방송에 출연하실 수가 없어서 이 정규재 주필과 미리 사전 녹화를 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 방송에 방금 나온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펜앤마이크 그 유튜브 페이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그 화제가 됐던 내용 하게 되면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교황이겠죠. 과연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을 방북할 것인가가 아마 제일 궁금증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 북한에서 정식 초청장이 오면 가겠다 이렇게 허락은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을 방문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한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탈리아 현지 시간으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시사한 뒤로 방북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방북을 확실히 수락했는지 여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면담에서 문 대통령께서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나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탈리아어로 진행된 교황의 언급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단독 회담 당사자인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통역을 담당했던 한현택 신부의 말을 종합해 답변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교황이 나는 갈 수 있다고 표현한 발언은 영어로는 가능하다는 뜻의 available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것을 교황의 파격적인 메시지라며 사실상 방북 수락으로 간주했습니다. 교황청은 문 대통령과 교황의 면담이 끝난 뒤 한반도의 긴장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유용한 노력을 공동으로 해나가기로 했다며 면담에서 일부 지역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전했으나 청와대 전원과 달리 방북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황의 방북 수락이 확정된 뒤에라도 실행까지는 거쳐야 할 절차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문화일보는 19일 보도에서 지금까지 교황의 외국 방문은 예외 없이 해당국 천주교 교회의 초청 형식으로 이뤄졌다며 북한에는 신부가 없기 때문에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특별 방문 형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는 형식까지 교황청이 고민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 뒤 한국 천주교 관계자들과 함께 방북하는 형식 등의 우회로도 거론되고 있지만 의미가 반감될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종교의 자유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는 북한 정권이 교황 초청장 발송에 과연 적극적으로 나설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오늘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과거 북한이 교황에 대해 1991년과 2000년 두 차례 방문 초청을 했으나 북한 내부 문제로 무산됐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지금껏 금단의 구역과 같은 북한의 종교적 고립이 물꼬를 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방북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 북한에 빨리 종교의 자유가 좀 허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신다면 북한의 이 종교의 자유가 허용될 수 있도록 꼭 좀 김정은을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중국의 위안화에 대한 경고,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코노미스트의 그 기획 보도를 통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중국에서부터 또 이 달러 강세로 인한 미중 무역 전쟁의 승자가 미국으로 고착이 되고 그로 인해서 달러가 대규모로 중국과 신흥국에서 빠져나가면서 세계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위안화가 이 7위안선, 달러당 7위안선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중국 경제가 붕괴되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패닉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도 그랬고 파이낸셜 타임즈도 그랬고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이 대립에서 올 수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안화 가치가 올해 들어 6% 이상 하락하며 중국 경제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19일 현재 미국 달러에 대한 위안화 가치는 달러당 6.94위안까지 하락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7위안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근본적으로 미국과의 무역 분쟁과 경제 펀더멘털의 악화가 중국 경제와 위안화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위안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당국은 현재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올해 중국이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났다며 최근의 경제 지표들이 모두 성장률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돈을 자국으로 빨아들이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또 시티은행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으로 흘러가는 자본이 8월에 180억 달러였는데 한 달 만인 9월엔 30억 달러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위안화 가치는 지난 10년간 달러당 7위안까지 하락한 적이 없지만 19일 현재 위안화 가치는 달러당 6.94위안으로 심리적 한계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인들이 달러당 7위안을 심리적 한계선으로 본다며 위안화 가치가 그 지점 이하로 하락하게 된다면 중국인들은 패닉에 빠지고 위안화를 달러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외환시장 트레이더들이 위안화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비용을 인상하는 방법 등을 통해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늦어도 내년 말경엔 달러당 위안화가 7.20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금 당장은 중국인민은행이 10년간 뚫린 적이 없는 7위안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안화 가치가 7위안선을 뚫고 폭락한다면 자본 유출이 본격적으로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외환 위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위안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그로 인해 외화 유출 속도가 본격적으로 가속화한다면 다른 신흥국에 투자한 투자가들도 공포에 휩싸여 탈출 러시를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경상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심각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펜앤 퀴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따라 일자리 같은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 같은 알바. 네, 당신 54주 쓰고 일자리를 어떡할 겁니까? 제가 할 바 아니죠. 얼핏 들었는데 대한민국 낙하산 인사 아직도 한다면서요. 어제 보니까 야당 난리치던데. 멋이 좋은디 어차피 든든한 대깨문. 이놈으로 캠코드나 하나 선물로 사갈까. 뭐? 캠코더, 캠프, 코드, 더불어 그런 식의 인사가 진짜 적폐 아닙니까? 뭐 그만하시죠.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도 되짚어볼 겸 본인이 생각할 때 국가적으로 자부심을 느낄 만한 업적을 골라 정답 구호로 정해주시면 어떨까요? 아이 부끄러워라. 제가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이거 제가 백신 무료 배포했었죠. 결국 제가 한 거 V3 그냥 V3 하겠습니다. V3! 차시시 그거 혹시 전략적으로 무료 배포한 거 아닙니까? 아닌가? 아님 말고지 뭐. 아이 참 문베일리 그만 좀 괴롭히시죠. 딱 들켰나 보네. 대한민국의 업적 바로 북한을 위한 대북 정책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위원장님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햇빛 하겠습니다. 햇빛. 한때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월화수목 금금금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6.25 이후 굶주림에서 벗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요즘 힘들어하는 대기업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산업화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1950년대 당시 45달러였던 국민소득이 2만 달러까지 성장하기까지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가리켜 외국인들이 부르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V3! 안찰수님 상식 문제죠. 정답. 달러를 어떻게 그렇게 부풀렸지? 돈 세탁? 정답 아닙니다. 영어. 머니 라운더링? 헤비! 아이 뭐 정답. 합법적 돈 만들기. 그러면 뭐 로또 바다 이야기? 비트코인? 이 중에 정답 있나요? 산업화 최 대장님, 정답은 한강의 기적 하겠습니다. 한강의 기적 정답입니다. 한강의 기적 같더라니까. 기적은 기차에서 나는 소리 아닌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 후원자의 날 행사가 10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립니다. 자유, 진실, 시장의 가치를 지켜가는 펜앤마이크의 후원자님들을 뵙기를 고대합니다. 네, 제가 끝으로 광고 좀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펜앤뉴스 매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월요일은요, 저희가 어제 예고해둔 대로 이 김정호 교수님을 모시고 요즘 가장 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사립유치원 비리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또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요즘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 이 우파 유튜버들, 그 우파 유튜버 중에서 한 분을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나올지는 그날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요, 얼마 전에 이 노무현 대통령의 일가의 이 640만 달러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15년이다라고 하면서 수사가 가능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오늘 속보로 이 윤석열 전 특검이죠. 윤석열 특검이 이 640만 달러 수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갖다가 수요일에는 주광덕 의원을 모시고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최근에 뭐 추진해보겠다라고 발표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요.
저는 이런 정책을 보면서 이걸 좀 뉴스에서 좀 다루고 싶다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워낙에 많아서 그거 하나 정도만 가지고는 조희연 교육감,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교육 정책에 어떤 문제가 정말 일면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좀 입체적으로 좀 보여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맹활약하고 있는 여명 의원을 모셔서 이 서울시의 그 교육 행태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팬의 뉴스가 갈수록 정말 볼거리가 꽉꽉 차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